하지는 못하세요. 그런데 제가 누스킨을 시작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 일을 하게 된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사실 굉장히 좀 떨리고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그냥 제 얘기들을 조금 진실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제 마이스토리 제목은 다시 봄이라고 정해봤고요. 네. 네, 저는 예술 예고를 거쳐서 네, 대학교에서 가야금을 전공했어요. 네,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다문화 축제에서 제가 연주했었던 사진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이렇게 그림같이 앉아서 가야금 연주를 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제 대학교 때 모습이에요. 제가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 항상 전투 경찰들이 상주해 있었고요. 학교 교문에서 그 전투 경찰들이 학생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네, 검문을 하고 수상한 사람이 아닌지 뭐 가방을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거의 뭐 낮에는 거리에서 거리에서 그 최루탄 맞으면서 눈물 흘리고 구역질하면서 전투경찰들한테 잡히면 공범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그 바로 그 낙장차에 태워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또 밤에는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밤새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음,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정치가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이모 삼촌들, 대학생이던 이모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모 삼촌들을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 유세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정치가가 돼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저를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으셨던 엄마의 바람으로 네, 선화예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계속 가야금 전공으로 선화예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인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학 시절에 전공보다는 주로 사회, 또 그 사회 속에서의 나의 역할,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했었던 생각이 제가 속한 문화예술 부문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벌써 지금보다는 30년, 거의 30년 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었어요.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예술행정 석사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쪽 미국 현지에 있는 문화예술기관 단체 3곳 정도에서 제가 인턴과 파트타임을 하면서 실무를 좀 배워요. 그런데 한국에 제가 어차피 돌아와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인턴십을 하고 싶어서 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인턴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턴이라는 거는 수련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네, 인턴 레지던트. 인턴이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턴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턴을 하겠다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모두 다 거절을 당해요. 우린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다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고요. 그렇게 여러 곳에서 거절을 당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예술의 전당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인턴을 하는데 그 기간에 세계 합창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 합창제를 하는데 한 역할을 좀 담당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인턴 제도가 정착이 돼서 공식적으로 매년 인턴을 모집하게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인턴이라는 거가 의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인턴 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석사 과정을 거의 마쳐가던 즈음에 제가 한 연극과 학생의 꿈을 듣게 됩니다. 그 학생의 꿈은 뭐였냐면요. 그 시청 앞 대로를 다 막고요. 거기서 3일 동안 그 도시를 셰익스피어 당시 르네상스 시대로 꾸미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로 꾸미고 영국에서 왕립 극단에서 세계 최고의 배우와 감독, 디자이너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무료로 전 시민들이 그 세계 최고의 연극과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페스티벌을 만들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근데 그때 한 30년 전인데 그때 당시 돈으로 한 예산이 20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좀 허무맹랑한 꿈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멋져서 저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합류했을 당시에는 그 친구가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을 많이 접촉해서 이사진을 꾸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사회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실질적인 예산이라든가 뭐 실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돼 있지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친구와 저와 둘이서 거의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자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기적처럼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와서 봤을 거예요. 매일 수만 명씩 와서 관람을 했고요. 네, 그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에서 그거를 창설 기구로 만들고 시에서 예산을 대고 월급을 주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잡 오퍼를 받았어요. 계속 남아서 일을 해달라라는 네, 오퍼를 받았었는데 그때 저는 원래 처음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돌아오게 돼요. 이때 제가 그때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그때 정말 시크릿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페스티벌을 했을 때 그곳 현지의 날씨는 매일 비가 오는 기후였거든요. 그래서 3일 중에 하루만 비가 안 와도 성공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른 관계자들이 회의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다, 우리는 3일 내내 날씨가 맑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너 신하고 친하니? 어떻게 그런 단언을 하니라고 해서 나 신하고 친해. 우리는 3일 내내 분명히 날이 맑을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말 3일 내내 날씨가 맑았고요. 네,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 페스티벌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신문에 한 달 정도 그것에 대한 뒷얘기들이 기사가 계속 났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했었던 인터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문 중에서 우리가 반 정도는 두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과장이 아니었었어요. 저희 둘이서 보는 사람마다 그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저희가 지나가면 저쪽에 사람들이 저기 셰익스피어 가이드를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네, 미친 사람처럼 저희 둘이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꿈을 꾸고 될 거라고 믿고 방법을 계속 찾고 포기하지 않고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그 두 대학생들의 허무맹랑한 꿈 같았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시크릿이라는 말을 몰랐었지만, 네, 시크릿을 경험을 했고요. 네, 그때의 경험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국립국악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의 국악
그 강사들을 파견하는, 가서 우리 한국 음악과 무용을 가리키는 강사들을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 제전에까지는 세 개 나라의 강사를 파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4개 나라에 파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네, 제가 미국에서 했었던 그 경험을 시크릿을 믿으면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설득하고, 네,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한 결과 세개 나라밖에 보낼 수 없었던 예산을 가지고 24개 나라에 보낼 수가 있었고요. 어느 날 9시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음악 공연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9시 뉴스에. 근데 그게 제가 한 프로그램의 결과였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취재를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네, 그런 시크릿이라는 거 저는 정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무지했었어요.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밥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져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숨도 쉬기가 힘들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고요. 근데 그랬던 중에 그때 당시 한의대 본과 3학년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를 업고 6개월 동안 교수님한테 침을 맞으러 다녀요. 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요. 남편의 말로는 그때 제 몸 상태가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쓸 체력을 30대 초반에 이미 다 소진해버려서 이미 그 70대 이상의 노쇠한 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냥 다 늙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기능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와의 결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병색이 만연한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 수 있을까 하고. 네, 어, 그래서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 이 사진은 그 3년 전에 저희가 했었던 페스티벌이 25주년이 돼서요. 그때 초청받아서 가서 그쪽 지역 방송국에 그때 같이 했었던 그 연극과 학생이에요. 같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당시 얘기랑 뭐 근황 이런 거를 했었던 네, 그런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내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네, 토끼 같은 예쁜 딸들과 너무 행복하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계획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아이가 생겨서 아이들을 가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넷이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 다 아팠어요. 아이들 넷이 모두 다 아팠고 그래서 저는 매일 밤마다 아픈 아이들을 안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매일 밤을 새했어요. 네, 한 12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1시간도 누워서 자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내게 됐었고, 남편은 졸업하면 바로 한의원을 개원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첫 아이 임신하고 7개월 됐을 때 기술원을 받으러 연수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큰 아이 돌이 지나서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었고, 네, 돈을 버는 사람도 없었고, 네, 그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계속 남편이 다시 와서도 석사, 박사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요. 네, 저희 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은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말하는 독박 육아를 네, 남편도 전혀 육아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저 혼자 내 아이를 네, 아픈 내 아이와 씨름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게 되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한의원에도 출근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남편이 생방문이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이 세상을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알고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선후배들한테 대신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줬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뭐 3억, 2억, 1억 이렇게 다 합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됐는데요. 그분들한테 모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전에도 계속 남편이 집에 생활비도 못 가져왔는데 저는 그냥 한의원 사정이 어려운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남편 혼자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떠안고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한테 보내주자고 하면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냈더니 일주일쯤 후에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온 남편한테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 새 출발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캐나다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게 됐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영주권을 기다리는 2년 동안 집을 처분을 해서 빚을 갚고 캐나다를 갈 생각이었는데 집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아서 계속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저는 아이들이 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저 혼자 그때 아이들 5살, 7살, 10살, 12살 이렇게 되는데 아이 손을 잡고 이민 가방 12개를 들고 캐나다에 혼자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민을 계획했을 때는 캐나다 내에 한의사 면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와서 바로 한의원을 개원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1년 후에 다시 합류했을 때는 법이 바뀌어서 남편이 영어로 된 한의사 시험을 다시 5번의 시험을 다시 봐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3년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저희가 수입이 없고 네, 그리고 아이들도 좀 예민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요. 뭐 누구나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꼭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시베리아 벌판을 사진을 올렸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 2020년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었던 해가 됐어요. 저한테. 네,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학교도 문을 닫고 저희 한의원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3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작년에 아팠었고요. 불행은 손을 잡고 같이 온다고 하죠. 그러던 중에 또 저희 친정에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또 생사가 위독하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외국인 신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왔고요. 또 친정 부모님이 제 대리인 제 부동산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저희 집과 회사 주식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네, 그런 것을 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작년에 한꺼번에 같이 다 몰려와서요. 정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제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화장을 하고 찍은 거라 좀 낫지만 화장도 안 한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네, 화장을 했는데도 컨실러로 감추고 했는데도 비니랑 울퉁불퉁한 피부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제가 돌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자신을 다시 추스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라도 조금씩 바꾸자라는 생각으로 생전 처음으로 피부 관리라는 걸 검색을 해보게 돼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저를 다시 일으키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외모에서도 시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만나게 된 제품이 루미스파하고 갈바닉인데요. 네, 그래서 루미스파하고 갈바닉을 2달 정도 쓰고 나서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제가 스킨이라는 곳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는 걸 그때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제가 TR9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R9T를 하고 이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게 제가 9주 만에 체지방이 32%에서 15%로 낮아지거든요. 양자기 결과 당연히 다른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때 당시 제가 그 심장 쪽 혈관에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TR 소개가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LOI 통과하고 뉴스킨 사업자가 되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쇼플 공부하고 미국 쪽에 계신 사장님들하고 같이 북미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뉴스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때 뉴스킨이 이런 거였었어요. 수고는 고통을 받아 안는 것, 고통을 안고 새 힘을 선물 받는 것. 수고했습니다. 힘겨움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느라. 정말 그때 저에게는 고통을 받아 안고 새 힘을 선물해 준 것이 뉴스킨이었어요. 그 작년 12월에 제가 또 마침 만 50살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1인 제 둘째 딸이 제 생일케이크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꿈을 꾸고 뉴스킨을 만나면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뉴스킨을 만나서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꽃비가 흩날리는 속에서 가고 있는 기차 사진을 제가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때 북미팅을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었던 게 제가 공부했었던 학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쓰신 스티븐 코비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비전, 드림, 고울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제가 한국에 와서 학생들한테도 자기 인생에서 비전을 세우고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는 방법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첫 학기 과제로 제공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20년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또 현실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꿈을 꾸게 되고 저 혼자 꾸는 꿈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꾸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재작년 팬덤에서 전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이만큼 자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킨 4개월 차 초보 사업자인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해갈 건가 이런 걸 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잘 안 될 거야. 근데 그냥 해봐. 동료들이 뭐 좀 기획해오면 자주 하는 말이다. 특히 연차가 짧은 친구들이면 더. 모든 일의 기본값은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인지시켜준다. 잘 되면 특별한 것이니 감사할 일이고 안 되는 건 당연하니 실망할 필요 없다고. 신입은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다. 태어나기 전에 연습하고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나. 뭘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면 쉽게 위축된다. 그러다 몇 번 안 되면 도전 정신을 버리고 그 자리에 패배의식을 심는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난 안 돼도 상관없으니 그냥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라는 쪽이다. 성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냥 하기만 하라고.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잘하려면 그냥 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하나. 뭐든 하면 된다. 더 많이, 더 오래. 그게 전부다. 저는 지금 엄마의 손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아이들 4명을 키우고 있고요. 또 남편하고 같이 한의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뉴스팀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저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더 많이, 더 오래. 네, 그게 전부다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만 풀어주시고 네.